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와야죠. 지금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당연히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나오셔서 이런 사태를 다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나라가 살지. 이거 말도 안 돼요, 사실. 위기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지금 야당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상식에 벗어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생각하면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를 상식 벗어나는 짓을 하고, 나라를 생각하면은 나라에 삭감 같은 거 하면 안 되거든요. 국방비 같은 거 특히 삭감, 예. 다른 것보다도 국방비 삭감하면 안 돼요. 왜냐면 북하고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거 절대 삭감하면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나오는 거를 찬성합니다. 나오셔서 다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와야 하는 때라고 생각해서 나왔어요. 탄핵이 잘못됐다는 거 어떻게 알게 되신 건지 궁금한데요. 계엄령 이후에 왜라는 의문이 들어서 찾아보고, 저도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정치에 관심도 없고 아는 것도 없었는데, 저도 이제 언론에서 알려준 것만 보다가 제가 실제로 찾아보니까 네. 언론에서 말하는 것과 현실이 너무 다르다는 걸 알아서 이게 많이 잘못돼 가고 있구나. 어떤 채널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유튜브 중에? 유튜브 중에요? 그라운드 씨 채널이 많이 됩니다. 그 좋아요. 네. 그라운드 씨 채널이랑 전한계 선생님 채널이랑 턴앤마이크, 그것도 우파 도움 채널 많이 좀 보셨네요? 네, 그전에는 좌파 채널 혹시 못 보셨어요? 덧같이 많이 있는데 혹이 빠진 경우가 많은데 저도 그랬고. 사실 유튜브 자체를 즐겨보진 않았어요. 근데 처음에 누가 이런 걸 봐라 해서 보게 됐어요? 아니면 본인이 어떻게 열심히 그냥 혼자 찾아봐요. 찾다가? 네, 너무 진짜요? 사실- 깨어 계신 분이네요. 사실 계엄령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욕했어요. 왜 저러실까? 그러니까 지금 알고 나니까 네. 가만히 못 있겠죠. 잘못했으니까. 할 말 했구나. 해야만 했구나. 네. 민주당 쪽으로 계속 탄핵 쪽으로 갔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깨어난 사람 없이 그냥 계속 그쪽으로 전체적으로 몰려갔다면.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망하겠죠. 공산주의 쪽으로. 네. 그러니까 집회를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한 명이라도 더 나와가지고 그죠? 예. 나 하나가 아니라 모이면 더 많아지는 힘이 네, 세지니까. 혹시 다른 분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세요? 이렇게 본인처럼 깨어나라고? 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용기 있으시네요. 부모님한테 욕먹으면서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올바른 거니까, 애국하는 그렇죠. 거니까. 나라 진실은 없으면 알려야 대의도 되니까. 없으니까, 맞아요. 지금 이 순간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위기에 있습니다. 네, 위기지만 어떻게 보면 극복해서 더 나아가시는 순간인데, 네. 이 순간을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대통령이 부당하게 취소해 갔다고 생각하고 계엄령을 내린 게 잘못이 아니고 정말 국민들에게 나라 반국가 세력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려고 했다는 것을 공감하기 때문에 나라를 살리기 위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오늘 처음 나오게 됐는데요. 국가가 위기에 있는 상황이고 불법적으로 이제 정부를 점거하려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줄을 잇는데 미디어에서는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해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현장에 나오게 됐습니다. 50대고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부정선거 척결입니다. 부정선거를 꼭 밝혀주세요. 저는 온누리 교회에 다니고 있고요. 저는 이 세이브 코리아를 지난주 와서 했고 오늘 두 번째인데 지금 나라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옳은 것을 말하신 대통령을 구치소에 넣어버린 이 사회가 너무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을 한 사람으로서 정당하게 재판해야 할 것과 구치소에 있는 대통령이 빨리 석방될 것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부정선거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루어진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묵인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선거가 빨리 밝혀지고 음모론이라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증거들 다시 검사해서 투표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한 나왔습니다. 50대라고 하셨어요? 네. 40대, 50대가 많이 나오셔야 된다고 네,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부당하게 대통령을 구속시켰다라든지 전에도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그게 심각했고 사법부, 입법부 전부 다 독립적에 있는데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라든지 그리고 거기다 부정선거까지 껴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이거 잘못했다 했는데 그냥 넘어가고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완전히 무슨 결말을 하듯이 속전속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일날 그것도 새벽 3시에 대통령을 구속한다든지 와서 보니까 청년들 20대, 30대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토요일날 바쁘지만 꼭 나와봐야 되겠다 생각했고
많은 시민들이 동조를 해줘서 희망이 되겠다. 부정선거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를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정당성으로 간다든지 그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그래서 이게 반드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그런 희망찬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문재인 시대 때부터 약 7년간 광화문에 오고 있습니다. 교회일만 하다가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목사들과 교회하는 사람들을 비롯하여서 실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상당히 위중하기 때문에 또 이것도 다 주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정강 목사님을 필두로 하여서 이게 7년 전부터 이제 애국하게 되었는데, 오늘날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아니면 불법을 더해서 이상하게 불법한 사람들은 소송 장고하고 선하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지금 모두 감옥에 가 있는 거죠. 국민의 저항권에 의해서 이렇게 구름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1000만인 모여서 외치자, 폭력 없는 그러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절반 정도가 민주당을 지금 지지하고 당에 찬성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그게 있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러한 세력들은 지금 우리가 집회를 함으로 해서 한남동 관저나 광화문에 집회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계가 거의 7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북 주사파 이런 그 반국가 세력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지금 트랙터 이런 것도 끌고 와가지고 무력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 구금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에 우리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에 이루어지는 여러 법치 질서 진행 과정이 너무 잘못됐다. 왜냐하면 국가 헌법이 우리 유권자인 국민들 보호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결국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가 없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또 그 이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은 우리 사회의 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 사회에 그만큼 헌정질서, 법치질서 문란행위가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1.23 계엄 이후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주권자인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초헌법적 권리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서 잘못된 관행을 바꾸려고 했을까. 그가 지적했던 반국가 세력 또는 부정선거 의혹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헌법 질서가 분명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범인도 아닌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또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이렇게 진행되는 전 과정이 정말로 잘못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다수 야당이 국정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국민 통합을 가로막고 국정을 흔들어 왔거든요. 대부분 국민들은 일상 먹고 사는 문제에 몰두하다 보니까 신경을 못 썼던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은 상권 분립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입법권은 행정권을 간섭하려고 하면 안 되고, 행정권은 사법권이나 또 입법권에 대해서 서로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간섭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은 다수 의석이라고 하는 강점을 이용해서 상권 분립의 기본 정신을 흔들고 검수안박법을 꼼수로 처리를 했잖아요. 민영배의 탈당 등으로. 근데 민영배도 나중에 보니까 우리법연구회라고 하는 법조인 내부의 사조직 가담자예요. 어떤 사조직 하나가 우리 근현대사에서 상당히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혼란시켜서 역사를 왜곡했던 전례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이기를 줄 수 있는 사조직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민주당이 진행했던 검수안박법, 조사하고 처벌할 수 없도록 만드는 아주 악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일할 만한 이런 사람들을
후보를 이렇게 임명하면 22번이나 탄핵을 해가지고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했죠. 이것도 법치질서 문란, 헌정질서 문란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대통령실 예산이 90억인데 2025년 대통령실 예산을 빵원을 만들었더라고요. 곳곳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완전히 삭감하거나 없애버려서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거든요. 입법권을 통한 국정질서 문란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랬을까? 헌법재판소는 특정 진영에 흔드는 듯한 재판관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뒷배경을 믿고 끊임없이 탄핵권을 남발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담합을 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은 어떤 거수기 역할을 했다라는 게 합리적 의심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국민들이 보면. 계엄령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란 거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역사 발전을 위해서 살아왔거든요. 사회 현상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단 사람들은 크고 계엄을 보니까 이건 뭐 초등학생 병정놀이만도 못한 형태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도 안 죽었잖아요. 내란이라고 할 만한 폭동적인 징후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이제 헌법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초헌법적인 권리다. 민주당이 이것을 내란이라고 규정한 것은 정치적 프레임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무역을 하면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마지막 정착지가 미국이었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열심히 일만 하고 살다가 몸에 밸런스가 깨지고 질병이라는 것들이 좀 오게 되니까 고향이 그립고 그래서 한국으로 나오게 됐는데 나와 보니까 너무나 한국이 좋은 거예요. 의료보험이나 모든 것들이. 그전에는 국가의 기종을 몰랐는데 들어와 보니까 내가 태어난 나라가 소중한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애국하는 게 뭔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삶을 살고 있죠. 한국이 정서적이나 문화적이나 정치적이나 모든 게 안정되고 참 민주화가 잘 됐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시국은 독재국가 비슷한 양상으로 가니까 그걸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손주 세대 자녀 세대를 위해서는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으나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권위 설 수 있는 토대가 이번에 마련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나라가 바로 가는 길이 아닌가. 그 계엄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세대에 계엄이 있었거든요. 그때 계엄을 보고 무서웠거든요. 군인들이 들어오고 네. 계엄이 쉽게 끝날 때 그게 뭐 때문에 그렇지? 지인들은 바보 같은 계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윤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이 저들이 다 4년제 대학을 나오고 검찰총장을 하고 그랬는데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갈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무슨 뜻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국민을 일깨우기 위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좌익에 물든 사람들이 폭파적인 판결을 하는 걸 보고 이번 기결을 해서 불순 세력들이 다 노출되지 않을까. 그러면 새로 나라가 정립되는 순간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젊은 2030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짊어질 나라를 위해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게 나라를 위한 것이고 앞으로 2030들이 짊어질 책임이 아닌가.